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특별한 날로 부여하고 싶은데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로 유튜버 시작한 지 만 1년이 되었거든요. 장애인 관련 책만 읽었습니다. 제가 신앙인이기에 성경이나 신앙서적도 가끔씩 송출했고요. 장애인 문제를 취재하는 기자로 에이블뉴스 대표로 재직하면서 많은 장애인분들을 만났습니다. 장애인 차별 문제가 차별인지조차 몰랐던 1980년대에 작은 외침의 스피커 역할을 감당했고요. 이젠 그들이 생산해놓은 활자와 언어들이 화석처럼 묻혀버리는 것이 안타까워서 마이크 앞에 선 것입니다. 저 백종환, 장애인 스피커 백종환, 마이크 앞에서 책 읽어드리는 집사를 자임하는 백종환입니다. 40여 년 전 장애인과 인연을 맺고 장애인과 이웃했습니다. 그럼 백종환은 어떤 사람일까요? 북튜버 1년을 기념하면서 백종환의 한 조각을 공개합니다. 1999년 어느 날 갑작스럽게 써내려갔던, 그래서 컴퓨터 글창고 폴더에서 겨울잠을 자는 것처럼 저장되어 있던 저의 유년 시절 한 조각입니다. 그리고 저를 키워주셨던 둘째 형님과 큰 누님이 하늘길로 소풍을 떠난 날, 장례식장에서 썼던 저의 메모장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가고 싶지 않은 나의 과거. 목사님은 언제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습니까? 중2요. 왜 그렇지요? 당시에 부모님 뜻에 따라 내 뜻이 꺾여버린 시기이죠. 카톨릭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 강의 시간에 교수와 목사인 학생 간에 주고받은 대화이다. 교수가 나에게 과거 어디로 되돌아가고 싶으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나는 뭐라 대답을 할까? 참으로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 질문이다. 왜냐하면 나는 과거 어디로든지 되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조차도 싫다. 물론 초가집 지붕 위로 모락모락 꽃피는 하얀 연기가, 들판의 아지랑이가, 뒷동산의 진달래가 가슴이 시리도록 보고픈 것은 억제할 수 없다. 아름다운 고향, 보고픈 사람들. 츠츠, 원뚱땡 막둥이 말이여. 불쌍해서 어떡한겨? 큰개 말이시, 지 애미 죽은지도 모르고 젖을 빨고 있는데 누구도 떼놓지를 못했다는 거요. 아이고, 호랭이 씹어갈 일이지. 어린 게 무슨 죄예요. 3년 동안 위암과 싸우다 앙상한 뼈마디에 말라버린 젖이지만 5살 난 종환이에게는 가장 소중한 엄마의 품이었고 유일한 장난감이었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축 늘어지고 아무리 빨아도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엄마의 젖이었지만 따뜻한 온기를 담으려는 듯 5살 어린이가 입으로 불어대고 있었다. 어머니를 부르짖으며 대성통곡을 하는 형들 눈물에 영문도 모르고 따라 울다 지친 종환이는 툇마루 한쪽 구석에 잠들어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을 때 담벼락 옆에 쌓아놓은 집단 주위에서 도깨비 이불이 한참을 춤을 추다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잠에서 깨어난 종환이는 똑똑히 보았다. 그 도깨비 이불은 엄마의 영혼이었다. 귀신 신하락. 네 애미 빨리 뒤에 지라고 신하라 까먹고 있냐? 이 호랭이 잡아먹을 놈아. 하늘로 사라졌던 도깨비불이 마술을 부려 다시 나타난 엄마의 욕설은 동네 끝까지도 들리고 남음이 있었다. 가을 농번기에 6살짜리 꼬마도 들판으로 내몰리며
논바닥에 떨어진 이삭줍기에 여념이 없다. 배가 고파서였을까? 외로움을 달래보려는 심산이었을까? 무심코 손에 쥐어든 나락을 까먹다 새 엄마한테 들켰다. 네 애미 한 년만 쳐잡아 묵었으면 됐지. 제 왼수가 귀신이여. 못된 새어머니 빨리 뒤지라고 제사 지내고 있는 거요. 나락을 까먹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효험이 있는 것인지 나락이 아까워서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날 밤 울다가 지쳐 아침을 맞이한 종환이는 두어 숟가락에 꽁보리밥도 넘기지 못하고 둘째 형의 손에 이끌려 농길을 건넌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다. 구불구불한 농길에서 자꾸만 넘어지는 가엾은 동생을 둘째 형은 위로하고 싶었을 것이다. 지게에 없고 넓고 넓은 들판을 말없이 걷기만 했다. 우리 집에 새로 들어온 도깨비는 종환이에게는 악마였다. 번뜩이는 눈빛으로 종환이를 저주하고 있는 듯 도깨비 앞에서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둘째 형은 새끼를 꼬거나 가만히를 짜는 밤마실에도 종환이를 업고 친구 집 사랑방으로 가곤 했다. 형 친구들 목소리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렇게 달콤한 자장가는 없었을 것이다.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잠들어야 했어도 종환이에게는 평안한 보금자리였다. 종환이는 귀신 신하락을 까먹은 이후로 똥강아지 눈치 보듯 꼬리를 내리고 집안 구석만을 찾아다녀야만 했다. 하지만 종환이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도전이기도 했다. 종환이는 매일매일 귀신 신하락을 까먹고 있었다. 도깨비는 죽어라. 어서 빨리 죽어라. 종환이 고아원에 가다. 오늘은 아버지가 일찍부터 막둥이 종환이를 세수시키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혔다. 곡성 5일장에 데리고 간댄다. 종환이는 난생 처음으로 버스를 타고 동네를 벗어나 봤다. 울퉁불퉁 버스는 신나게 달리는 것 같지만 차창 밖 신장로 미류나무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활짝 열린 버스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이 여린 종환이의 뺨을 아무리 세차게 때려도 난생 처음 바깥 구경에 마냥 즐겁기만 했다. 곡성장은 참으로 거대한 사람 집단이었다. 혹시나 아버지를 잊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며 사람들 사이를 잘도 빠져나가시는 아버지 엉덩이를 푯대 삼아 종종 걸음치는 종환이의 이마에는 어느새 송글송글한 땀방울이 열리고 있었다. 아들을 곡성장에 데리고 온 아버지의 목적이 있었다. 아들과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다. 쉰을 훌쩍 넘긴 아버지는 흡사 종환이의 할아버지로 착각한 사진사의 인사치레에도 입을 꾹 다문 채 아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아들과 헤어져도 가슴에 박힌 아들의 얼굴이 찢겨질 것을 염려해서일까? 10년 뒤에 아들을 찾을 때 단서를 놓쳐버리면 아버지의 형벌이 무서워서일까? 100년이 흐른다 해도 변색이 안 될 좋은 사진기로 전구를 깨트려가며 사진을 찍고서는 나주 어느 과원에 맡겨졌다. 그곳은 정리정돈이 참 잘 되어 있었고 예쁜 선생님이 계셨다. 엄지손가락이 골마 썩어가도 집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곳에서는 도깨비 손톱을 닮은 길고 까만 손톱을 빼버리고 하얀 붕대로 감싸주었다. 참으로 포근하고 따뜻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선생님의 미소는 하늘의 천사였다. 빠져나간 도깨비 손톱 자리엔 발그스레하고 투명한 새순이 돋고 있었다. 종환이는 그 손톱이 너무 예뻐 침을 발라 깨끗이 닦기도 하고 입술로 빨아보기도 했다. 손톱이 다 자라고 감나무엔 빨간 홍씨들이 익어가고 있을 즈음 20살이나 많은 큰 형님이 새카만 색 안경을 끼고 종환이를 찾았다. 가자, 종환아. 어디? 집에. 그런데 형님아, 까만 색안경 끼고 어떻게 집을 찾아가?
누님 엄마. 엄마, 오늘 벤또 싸우래. 큰 조카가 대문을 나서다 갑자기 한 말이다. 종환아, 벤또 줘봐라. 책보를 끌러 벤또를 큰 누님한테 주자 누님은 부엌에서 매영이 잡수실 쌀밥으로 꽁보리밥을 살짝 감추고서는 큰 조카 영희한테 도시락을 넘겨줬다. 뭐 하고 있냐? 빨리 학교 안 가고. 네,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종환이는 고아원에서 나와 시집간 큰 누님 집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종환이보다 3살 어린 큰 조카 영희는 2학년에 다니고 있었고 6살 성희,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항상 업어줘야 하는 3살짜리 금아도 있었다. 매영은 우체국에 다니시는 공무원이셨고 누님은 논, 밭 일을 머슴과 함께 해내시는 억척이었다. 잠시도 쉬는 시간이 없이 걷는 것보다 뛰는 시간이 많았고 해가 지고 초저녁이 되어야만 집으로 돌아오시곤 했다. 그래서 종환이는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집으로 달려와 조카 큰집 할머니에게 맡겨진 금화를 얻고 성희는 손잡고 영희는 걸리고 보호자가 되어야만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누님이 집에 오기 전까지 소죽을 쏘놔야 했고 집안 청소를 말끔히 해놓지 않으면 불호령이 떨어졌다. 방, 마루, 마당 등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벼나 보리가 널려 있으면 해가 지기 전에 가만 위에 담아야 했고 빨래를 걷어서 차곡차곡 개에 놓아야 했고 누님이 돌아오면 부엌에서 불을 지펴야 했다. 저녁밥을 먹고서는 풀먹인 빨래를 밟거나 쌀이나 콩에 섞인 돌을 골라야 하는 일도 종환이의 몫이었다. 종환아, 뭐하냐? 빨리 나와서 불 떼지 않고. 예, 나가요. 종환이는 금화의 엉덩이를 꼬집어 깨우고 잠시 이불 속에서 나오는 것을 뜸을 들인다. 금화 재우고 나갈게요. 엄마 같은 누님 엄마는 종환이가 금화를 깨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날 탤런트. 알려드리겠습니다. 2장 최봉춘 올시다. 아랫마을, 윗마을 잘 들리지요? 저녁은 잘 잡수셨지요? 다름이 아니오라. 오늘은 5월 8일 어머니 날이구만요. 오늘 수원댁 막내 동생이요. 국민학교 어머니날 학예에서 큰 상을 받았대요. 우리 죽산부락 경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원댁 막내 동생 백종환 군이 학예 때 발표한 우리 어머니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보고 싶은 우리 어머니, 하늘나라에 살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 5살 난 아들을 떼어놓고 어떻게 하늘로 가셨나요? 어머니의 날이 되면 학교에서 색종이로 빨간 카네이션을 만들지만 주인 없는 카네이션을 만들 때는 어린 자식은 손이 떨리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학교 창구 뒤에 숨어버리고 맙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학교를 가거나 엄마 등에 업혀 집에 오는 친구를 볼 때 우리 엄마는 왜 돌아가셨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엄마, 정말 미워. 엄마 미워. 하지만 나는 10살 3학년이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어머니께 효도하는 것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엄마, 지켜봐 주세요. 지켜봐 주세요. 종환이 담임선생님은 어머니날 학예에서 클라이막스를 장식할 요원으로 종환이를 선택했다. 그리고 선생님은 글을 쓰고 연습을 시켜서 종환이는 운동장에 가득 메운 2천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을 울려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극장처럼 무대가 설치된 학예회장은
면 단위의 가장 큰 행사 중의 하나였다. 면장님, 파출소장님, 우체국장님, 육성회장님, 교장 선생님이 가슴에 종이꽃과 카네이션을 달고 맨 앞좌석에 자리 잡고 앉아 학생들의 재롱잔치를 관람하신다. 학예에서 뽑힌 아들, 딸들의 재롱에 부모님들은 한박꽃이 피고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하신다. 어머니의 날 마지막 순서에 백종환 이름이 물리자 같은 부락의 아주머니들이 두 손을 들여 손뼉을 치고 환호해 주셨다. 하늘나라에 살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 종환이 목소리는 떨고 있었고 운동장의 아주머니들은 고개를 숙이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장면들이 이곳 저곳에서 목격되고 시간이 흐르자 운동장은 곧 울음바다가 되어버렸다. 종환이를 맡은 담당 선생님은 대성공의 쾌제를 불렀을 것이다. 그렇게 종환이는 어머니의 날 행사 요원으로 눈물을 파는 탤런트로 이용당했고 동네에서 한 번의 리바이벌이 더 있었다. 그리고 이장은 눈깔 사탕 2개를 쥐어줬다. 바지춤에 눈깔 사탕을 구겨넣고 집으로 돌아가는 종환이는 어둠 속에 진짜 눈물을 숨기고 가슴속으로 어머니를 불렀다. 우유 배달. 종환아, 우유 왔다. 형님, 알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 끝날 무렵 시골에서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으며 선망의 대상인 서울로 전학한 종환이는 형님 일을 돕고 있었다. 새어머니로부터 종환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었던 둘째 형은 시골에서 이웃집 머슴을 전전하다 셋째 형과 다섯째 형을 데리고 서울로 상경했다. 그리고 전라도 곡성에서 대구 수양딸로 입양된 누나도 데리고 와 어머니의 죽음으로 흩어졌던 일부 가족들이 5만 원짜리 방 한 칸에서 5명이 함께 기거했다. 통금 시간이 풀리는 4시부터 세 분의 형님과 누나는 우유와 빵을 배달하는 고달픈 일로 험난한 서울의 생활을 해오고 있었다. 종환이는 형님들이 자전거로 배달할 수 없는 고지대를 무대로 가정집에는 우유를 그리고 산동네 가게에는 빵 배달로 아침을 열었다. 물론 학교 수업이 끝나면 가게에 들러 수금을 했고 우유를 먹었던 부잣집은 월말에 한 번씩 수금을 하러 다녔다. 이처럼 우유 배달과 빵 배달이 종환이에게는 낯설지 않았고 친구들에게 창피하다는 생각이 없었다. 사춘기 때인 중학교 졸업 때까지 형님 돕는 일이 계속되었지만 수금을 다닐 때면 친구와 함께 다니며 하나의 놀이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형님들이 너무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도와드려야 된다거나 내가 자립심이 강해서 일을 했다거나 하는 생각은 전혀 없다. 그냥 시골에서 소죽을 쓰고 조카를 돌보고 집안 청소 등이 내 몫이었던 것처럼 서울에서도 나의 고유의 몫이 있었고 또 나의 유일한 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그래서 시골에서 누님 엄마는 종환이를 평가하기를 죽으라면 죽은 신용 하는 놈이라고 늘 입에 달고 사셨다. 그러나 누님 엄마나 이웃 아줌마들의 착한 아이라는 칭찬 뒤에는 우유와 빵 수금을 한 돈 중에서 형님 몰래 20원, 30원을 감추고 만화 가게를 드나들며 재미를 본 문제아의 소행도 다분히 가지고 있었다. 무촌과 일촌, 그리고 이촌 사이. 서울에서 가족과 갈등이 시작된 것은 형님이 결혼을 한 뒤 형수님과 조카 사이에서 종환이 자리가 쪼그라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부터이다. 종환이는 형수님에게 엄마의 대행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침에는 항상 따뜻한 밥과 국을, 그리고 옷도 깨끗이 빨래를 해서 종환이에게 대령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새벽에 우유 배달을 나가시는 형님도 빈속으로 일을 나가시고 우유 배달이 끝나면 집으로 들러 시간에 쫓겨가며 아침을 드시는데
종환이는 학교 가야 할 시간에 맞춰 따뜻한 아침 수라상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형수님도 아침이 그리 쉬운 시간은 아니었다. 매일매일 가게로부터 걸려오는 빵 주문을 받아야 하고 정리를 해서 우유 배달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빵 배달을 나가셔야 하는 형님께 챙겨 드려야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바빴다. 그래도 종환이는 자신에 대한 무관심이라며 형수님에 대한 반감이 쌓여가고 있었다. 때문에 형님에 대한 서운함도 차곡차곡 쌓이게 됐고 종환이는 또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견딜 수 없어 가출을 시도해보고 죽어야겠다며 어떻게 자살하는 것이 고통 없이 죽을까 하는 외로운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었다. 하루는 누나한테 하소연을 했다. 형님은 형수 편만 들고 친동생인 나는 안중에도 없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을까 봐. 어떻게 형이 그럴 수가 있어? 나는 피를 나눈 사이인데 말도 안 돼 정말. 누나는 종환이를 붙잡고 조용히 타일렀다. 형님과 형수님은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운 무촌이고 자식은 일촌이야. 그리고 그 다음이 형제가 이촌으로 종환이 너나 나는 형수님과 조카 그리고 우리 형제인 다음인 것이야. 너도 다음에 어른이 되면 알게 될 거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갔지만 어린 종환이는 그래도 섭섭한 감정이 누그러지지 않았다.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무촌과 일촌, 이촌이 지구상에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혼자 속상해하며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기를 25년. 종환이도 어느덧 무촌과 일촌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 울타리를 만들고 그 울타리 안에서 마냥 행복해하고 있다. 종환이는 자신만의 울타리를 만들고 자기 울타리 안에 인생의 전리품을 챙기며 안으로만 바보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난다. 남자가 술 한 잔도 못하고 어떻게 사회생활이 가능한지, 그것도 기자 생활이 가능한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한결같이 주위에서는 이야기한다. 가난의 긴 여정 가운데에서도 순간순간 고비를 넘기며 대학을 졸업하고 어려운 환경의 이웃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보고자 했던 젊은 청년이 장애인신문 편집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제는 장애인을 위한다는 뜻의 개념이 아니라 월급쟁이로 변질된 삶을 구가하고 있다고 해도 변명의 여지도 없고 이로 인한 심각한 고민도 해보았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냥 종환이는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천막을 짓고 살자는 예수의 제자들처럼 그곳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소극적인 삶으로 고착되어 버렸다. 종환이에게는 이제 어려운 이웃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현재가 좋사오니 이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를 되뇌이고 있다. 왜냐하면 종환이는 결혼 후 딸과 아들을 얻은 후부터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소중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종환이가 살고자 했던 삶의 중심은 자기 자신의 것보다 이웃이 존재해야 한다는 모습이었으나 이제는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이웃을 겁내하고 있다. 진실로 행복하고 귀중한 삶은 자신만의 울타리 안에서 행복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란 평범한 진리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과거로는 죽어도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종환이는 짧고 단호하게 말한다. 형님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고백. 종환이한테 폐해가 될까 봐. 동생 종환이가 국민 포장을 수상할 때 내 형님께서는 꽃다발을 들고 축하해주고 싶었지만 당신 키가 작아서 혹여 동생이 창피를 당할까 봐 오지 않았다는 말을 누나를 통해 들었다. 나는 그날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1년여 후쯤 또 다른 큰 상을 수상할 기회가 생겨 나는 현장에 오신 형님을 일으켜 세우고 내 키 작은 형님, 내 아버지 형님께 수상의 영광을 돌린다고 수감 소감을 밝혔다. 내 형님은 어린 나이에 머슴으로 살면서 동생들을 건사해야 하는 중압감에 영양이 부족해서 형님은 성장할 수가 없었다. 올해 69세. 이제 쉼을 누리실 만한데 하늘로 그냥 떠나버렸다. 하늘로. 오늘 2013년 12월 7일 하늘로 가셨다. 형님, 그곳에는 키 작다고 얕보지 않는 세상이지요? 형님, 네 형님. 나에게는 가장 거인인 나의 형님. 이제 두 어깨에 짐 내려놓고 편히 쉬셔요. 네, 형님 아버지. 둘째 형님 하늘로 소풍 가던 날 막내 동생이 누님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고백. 이 호랭이 씨박할 놈아, 연병한다고 회장을 맡아왔냐 이 오살롱. 서울로 전학을 오기 전 석곡초등학교에서 5학년까지 매 학년마다 회장을 맡은 종환이에게 누님은 악을 써가며 온 동네 사람들이 들어야 한다는 듯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신다. 누님은 특히 매형이 들어야 했고 큰 집, 작은 집, 동네 사람들 모두가 들어야만 했기 때문에 악을 써가며 소리를 질러댔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초반 우리 사회는 너무나 가난해서 대부분 집에서는 숟가락 하나를 더 놓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종환이는 시집간 누님 집에 숟가락을 얹고 있었다. 어머니가 하늘로 떠나시고 6살의 고아원으로 갔던 종환이를 형님들은 시집간 누님한테 맡겼던 것이다. 때문에 누님은 매형이나 같은 부락에 살고 있는 매형의 본가, 큰 집, 작은 집들의 눈치를 아니 볼 수 없었다. 해서 항상 마음의 부담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종환이가 회장직을 맡아오면 학교나 담임선생님께 어떤 기여를 해야 한다는 부담이 더 컸던 것이었다. 하지만 누님은 자랑도 하고 싶었다. 내 동생이 이렇게 똑똑하고 영리하다는. 드러내놓고 자랑할 수는 없었지만 시댁을 향하여,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 숟가락 하나 더 얹은 동생이 이렇게 잘났으니 입 다물라라는 부담을 털어내고 싶은 마음이셨던 것이다. 그리고 누님은 종환이가 회장을 맡은 다음 5일장에는 어김없이 담임선생님을 찾아 두툼한 노란 봉투를 내밀고 머리 조아리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고 수시로 장작 한 짐을 선생님 댁에 부려놓고 나셨다. 불쌍한 종환이를 부탁하시곤 한 누님이었다. 그 누님이 2014년 7월 30일 오늘 하늘로 가셨다. 3년 전 매형을 먼저 보내시고 누님이 그 곁으로 가신 것이다. 종환이는 지난 12월에 형님 아버지를 잃고 오늘 또 누님 어머니를 잃었다. 누님, 하늘에서 매형도 만나시고 동생도 만나셨어요? 큰 누님이 하늘로 소풍 가던 날 막내 동생이